안녕하세요. 저희는 약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별난궁시렁 약사별궁입니다. 28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아주 반갑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난 녹음 끝내고 이번 녹음을 하다 보니 어느새 장마도 올라오고 이제 여름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뭐 다들 조금 어떻게 지내셨는지 짧게, 아주 짧게 한두 마디씩만 좀. 아직까지 작년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더위가 조금 늦게 와서 아직까지는 좀 견딜만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여름이 그 약국에서는 이제 비수기라고 보통 표현을 해서 그 병원도 별로 환자가 없고 휴가의 계절. 약국도 환자도 별로 없는 이 시기가 도래해서 뭐 그 부분이 좀 약간 안타깝긴 하지만은 뭐 일단 더위가 당대적으로 덥지 않다. 뭐 그 정도. 약국이 안 바쁘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7월부터 저희 약국에 이제 실습 학생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휴식을 휴식대로 즐기지 못하는 후배들을 위해서 시간들을 2달을 보내야 되는. 그래서 이제 또 올해는 또 어떤 내용으로 학생들을 만날지가 계속 고민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만나셨는데요, 이제까지? 약국에서 할 수 있는 실무 업무는 뭐 당연히 함께 가리키고 뭐 배워가는 과정이긴 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약사로서의 좀 자세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오는 학생들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약사 가운을 입는 의미에 대해서 A4로 정리를 해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먼저 조금 서로 의견을 나누고 그런 식으로 이제 실습 교육을 시작을 하죠. 약사 가운을 입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옛날에는 많이 좀 얘기한 것 같은데 갑자기 또 지금 물으니까 저는 뭐 지금 당장 뭐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답? 아니 여러 가지 답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답이 이제 답을 물어보신 거 아니었어요? 의견을 물어보는 거지. 답을 물어보는 거지. 의견. 제가 말하면서 요즘 제가 여러 가지 생각.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 의견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우선 현재 제 입장에서는 약사 가운을 입는 것 자체가 그 지역에서 일정 정도의 그 의약품과 약과 건강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 하나의 그 뭐 보건 의료인이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 담당자이자 이런 역할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느낌은. 반도님은 어떠세요? 반도님네 약국도 학생들 많이 오잖아요. 저는 요즘에 한가하게 좀 지내고 있고 저희 인근 병원이 프로그램을 뭐 좀 바꾸고 나서 그쪽에 있는 분들이 적응을 못 하셔가지고 많이 무슨 프로그램이요? 뭐 병원 전체 프로그램을 뭐 바꿨대요. 근데 전산을 바꾼 것 전산이 같던데요? 적응이 안 돼서 뭐 많이 환자 많이 줄었다고. 해서 아주 한가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가운의 의미가 입고 있는 옷을 더럽히지 않는. 저 아주 간단합니다. 입고 있는 옷을 더럽히지 않는. 원래 가운의 목적이죠. 네네네. 네, 가운의 저는 목적이. 그거 이상의 의미를 가운에 부여를 하진 않아요. 여러 가지 시약과 약물들로부터 나를 그렇죠, 보호하는. 그렇죠. 근데 가운 자체는 더러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호하려면. 그러니까 가운은 더러워져도 상관없는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흰 가운, 깨끗한 가운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그게 바람직한 건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운이 그 더러운 거하고 가운에 뭐가 이렇게 이 나의 그 옷들을 이게 지켜주는 거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지 않겠어요? 약국에서 실험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시잖아요. 물론 그건 거 아니죠. 근데 그 뭐 하다 보면 약국의 더러운 것과 그거를 구분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가요? 아니요, 저는 잘 구분을 합니다. 아니, 다른 저는 가운이 또 흰색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원래 주제로 돌아가도록 하죠. 네. 아까 근데 그 말 한마디만 할게요. 아까 기도님께서 이제 지역에 이제 서비스 제공하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또 이번에 7월부터 생각을 해보니까는 실습 말고도 또 하는 게 있어요. 또 서비스를 제공하십니까? 방문양료. 오. 아니 구로 지역이 네. 그 건강 네, 공단. 건강보험공단의 이제 시범 지역인데 저희 시범자입니다. 지역에서 18분의 약사님이 이제 그 시범 사업에 이제 참여를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20건 진행을 했거든요. 20곳을 방문을 해서 그 환자들 이제 약
정리도 하고 양력 관리도 하고 생활 습관들도 이제 같이 상담도 하고 하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해야 되니까 사실은 원래는 한가한 여름인데 제일 바쁜 여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그거는 합니다. 우리 그 파첸님께서 너무 그 열정적으로 그 일을 하셔서 그렇죠. 저는 뭐 그런 거 안 하니까. 저도 세이프 약국 이번에 하고 있고 아우 세이프 정말 오늘도 네 방문 봉사활동 갔다가 지금 오는 길입니다. 어저께 저희 도시락 아니 도시락이 아니고 방문 봉사활동이 오늘은 특이하게 오늘은 의사쌤하고 저랑 같이 갔어요. 우리- 그래요? 원래 팀이 있는데 우리 팀은 한 명이 지금 하와이로 신혼여행 가시고 그쪽 팀은 한 명이 오늘 일이 있으셔가지고 오늘 이게 멤버가 체인지가 돼가지고 오늘 여자 의사쌤이랑 같이 오늘 방문 활동하고 왔습니다. 어제 저희 지역에 세이프 하시는 분은 1시간 반을 상담을 하셨다는. 1시간 반? 예. 이게 구로 지역 신문에 이제 세이프 약국 하는 것들이 알려졌나 봐요. 그래서 어느 약국이 이제 세이프다라는 걸 이제 구로 지역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환자들이 그거를 보고 전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상담받러 온다고? 예. 아주 한 분은 이제 하실 상담 내용이 되게 많으니까 하다 보니까 1시간 반을 하게 됐다고. 야, 어떻게 하면 1시간 반을 상담을 할 수 있을까요? 참 대단하네요, 그죠?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많죠. 자, 그러면 저희 원래 이번 28회 주제가 이제 조현병에 관련해 가지고 조현병에 쓰는 약물들은 무엇이고 조현병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지금 케어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얼마 전 요즘 최근 보도들을 보면은 좀 이렇게 강력한 강력 사건들의 조현병에 관련된 것들이 몇 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현병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의 문제도 좀 이슈가 되고 하긴 해서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약물을 다루는 입장이다 보니까 조현병 약물과 함께 좀 그렇게 사회적으로 그런 의미들까지 좀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준비를 하신 예, 기도님께서 네. 조현병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이게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은 대략 나오는 내용이긴 해요. 나오는 얘기지만 어쨌든 이 시간에는 그래도 그 나온 내용을 약간 정리한다. 몇 가지, 일단 뭐, 조현병이 무엇인지에 그렇죠. 대해서부터 좀 설명을 네. 해주시죠. 그 조현병 우리가 조현병인데 이 사실 우리가 2010년도 이전에는 뭐라고 했을 거예요? 정신분열증. 그렇죠. 정신분열병이라서 우리가 저 사람 정신분열이야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바이폴라.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2011년도 이후로 아마 저기 조현병으로 바뀌었다고 얘기하네요. 정신과학계에서 이렇게 바꿨을 예, 거예요, 예. 용어를. 그래서 제가 논문을 보니까 2010년도 이전에 나왔던 그 논문의 제목은 정신분열병의 약물 뭐 이해, 그다음에 정신분열증에서의 도파민 가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이제 그 후기에 2011년도 이후로는 이제 조현병으로 바뀌긴 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그 증상은 보통 그러니까 생기는 나이대가 10대 후반에서 20대 나이에 보통 많이 생긴다고 하네요. 그때 이제 좀 출발하고 이제 젊었을 그게 때. 이제 치료가 안 될 경우에 이제 40대 이제 50대까지 진행이 되는 거고 대표적으로 이제 그 100명 중에서 좀 한 명이 걸려져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원인은 아직 한 뭐 명 1%? 그렇죠. 예. 꽤 높은 거 아니에요? 꽤 높은 거네요. 예. 그다음에 근데 요건 이제 역사적으로 좀 봐야 돼.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따 좀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 정신병 학회에서는 이 조현병 관련돼 가지고 좀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게 범이나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정의나 예를 들어서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은 하나의 병으로 딱 정의를 하면서 우울증은 어떤 우울증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일단 개념을 했는데 조현병은 이걸 하나의 병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증상의 어떤 집합체로 봐야 되느냐 이런 게 과거서부터 이렇게 계속 좀 논란이 있었더라고요. 그건 좀 이따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최근 이제 학계에서는 이제 뇌 쪽에 기질적 이상이 있다라는 식으로 많이 정리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유전적인 요인도 좀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그 치료 약물들이 이제 그 뇌의 어떤 기질적 이상으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쪽 뭐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이제 관련된 이제 약물들이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그 이제 조현병 찍을 때 그 뇌 단파 이게 뇌파 사진을 사진? 찍어가지고 그 정상 뇌의 상태랑 근데 조현병 가진 상태의 그 진행된 상태의 뇌를 보면서 좀 이쪽 조현병의 어떤 그 뇌 쪽에 그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이 계속 나오긴 하죠. 제가 좀 오해를
오해를 조금 풀어야 될 것 같아서 보통 조현병, 정신분열증 이러면은 뭐 흔히들 생각하기에는 사이코, 미친놈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좀 그거를 지금처럼 이렇게 뭐 원인이나 이런 것들 얘기보다는 어떤 쪽에 좀 증상들을 나타냈었을 때 조현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떤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선입견에 대한 오해가 좀 풀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WHO에서 이제 규정 내린 것들 설명할게요. 2013년도에 또 WHO 정확히 제가 연도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2014년도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조현병을 최소한 5가지 증상이 나타난 것 중에서 동시적으로 그렇죠. 나타나요. 아니요. 그 5가지 중에서 2가지 이상을 1개월 넘게 동시에 겪는데 그 중에 최소한 하나는 그러니까 5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망상, 환각. 환각에는 이제 그 환청이 있고 환시가 있고 환후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환각이라고 그다음에 그건 기도님 종파에서 많이 겪는 거 아니에요? 환각, 환시, 환청. 그렇죠. 아니요. 하늘에서 들려오는 메시지 이런 거. 얘기 옆으로 세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와해된 언어. 그 언어가 이렇게 막 와해돼 가지고 아주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 정도의 그 어떤 언어들. 그러니까 그 알아듣지 못한다는 게 두서가 없다는 그렇죠. 건가요?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아예 그 자체가 문법 자체가 와해됐다고 표현을 해요. 그냥 아주 이상한 단어로 말을 해요. 그냥 아예 방언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방언. 그만 좀 하시라요. 예. 그것도 좀 이따 설명해드릴게요. 좀 더 설명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의 긴장성 행동. 그다음에 아예 그 무의욕증과 같은 음성 증상. 이렇게 5가지 중에서 최소한 2가지가 일단 1개월 이상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해야 되고 그 중에 최소한 하나는 망상이랑 환각. 그다음에 와해된 언어. 그러니까 언어가 아주 두서없이 나고 요 3가지는 꼭 3가지 중에 하나는 꼭 포함되어 있고 요거 플러스 다른 게 하나가 이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긴장성 행동, 그러니까 긴장성 행동 일종의 강박증 같은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하고 뭐 무력감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조현병이 그렇죠. 아니고 예, 2가지는 거기에 아닌데. 플러스 환각, 망상 예. 또 하나 뭐였죠? 환각, 망상, 그다음에 와해된 언어. 와해된 와해된 언어. 그러니까 언어 체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거. 그렇죠. 그것들이 있어야 되는군요. 예.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이 구분 자체가 의학적인 어떤 뭐 바이러스 질환이나 항생제 질환 했을 땐 원인, 그다음에 임상적 징후, 그다음에 거기에 나타나는 어떤 그 개념된 어떤 징표 이거로 딱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라고 우리나라에 있는 국립건강정신센터도 얘기를 했고 있어요. 환자고는 일반에서 말하기는 어렵다. 이 조현병을 사실은. 그러니까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상황하고 징후가 좀 이제 서로 다르다. 근데 1개월 정도 지속되면은 그거는 그냥은 아니잖아요. 뭐 어쩌다 가끔 나타나는 게 아니고 지속된다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도 이제 이따 이제 역사를 좀 살펴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그 뭐죠? 그 ADHD 할 때 그건 그 되게 그건 되게 브로드하게 잡았었고. 진단을 잡을 때 DSM 뭐 이러 했었나요? 그 뭐 5. 근데 그 5 전에 DSM 뭐 3가 있었고 있는데 이전까지는 그 병적인 거라기보다는 어떤 증상으로 했다 한다면은 DS 그 M 그 5가 딱 규명이 그 정립이 되면서 실제적으로는 이 조현병 부분들에 대한 몇 가지 증상은 거의 병적인 이건 하나의 어떻게 증상이었는데 이건 병이야. 이거는 이런 병이야. 이렇게 병적으로 일단 병으로 하나 규정을 하면서 간 부분도 있다라는 또 이제 논문들도 있긴 해요. 근데 그러니까, 정신과 질환은 어. 이게 그 보면 볼수록 좀 자의적이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아요? 일단 그거 조금 나중에 얘기해 보고요. 그러면 이런 그 조현병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신경정신과라는 이런 분야가 생겨나고 이러면서 이렇게 사람들의 정신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주목하면서부터 이런 것들이 이것들이 일종의 뭐 병이다 아니면 증상이다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역사적으로 좀 언제부터 좀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고 했는지를 뭐 사실 역사를 보면은 그 우리가 이게 사실 이게 그 조현병이라고 이제 규정은 꼭 아니더라도 조현병과 비슷한 이제 개념을 이렇게 정리한 것들은 최근 근대가 되면서 이제 보통 한 1800년도 정도에 그 정립이 되는데 사실 고대에서도 이제 있었죠. 그래서 고대에서도 많이 나타난대요. 뭐 그러니까 한의학에서도 정신병을 얘기하는 어떤 전광, 그 다음에 뭐 수면장애 과대망상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리스하고 로마의 어떤 중에서도
꼭 조현병이라는 얘기는 없었지만은 정신병에 관련 선망, 뭐 우울증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선망이 뭐예요? 선망이 네. 그 데델리움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망상과 함께 진압력이라고 해서 이게 여기가 어딘지 내가 누군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르는 것들도 동반되어지는 그러니까 환상 이런 것들이 그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선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우리가 흔히 이제 보통 독감 이렇게 돌 때 쓰는 타미플루 보면 그러니까 그 환상 거기에 같은 거죠, 환상. 거기에 항상 부작용 중에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선망이잖아요. 근데 환자들이 이렇게 여쭤보면 어떤 상황이다라고 설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잉 행동 주소가 같은 없이, 것들이 예. 있는 거예요. 막 행동이 과잉 행동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잡을 거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과잉 행동 그 ADHD도 그런 거잖아요. 과잉 행동에 그 환각, 환청, 그다음에 뭐 진압력 상실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동반돼서 오는 그런 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파채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그 뭐죠? 타미플루요. 타미플루가 그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밖으로 나가잖아요. 밖으로 나서 뛰어내리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의 위치를 모르는 그렇죠. 거군요. 내가 어디 내가 누군지 내가 여기 지금 어디- 여기가 2층에 있는지 3층에 있는지 모르고 그냥 가는 거잖아요. 환상이 보이는 거죠. 예, 이 환상도 사실 좀 어려운 얘기죠. 이제 예. 인간은 환상을 갖고 살아가는 동물일지도 모르는데 사실 예. 그렇지? 예. 예.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타미플루 여기 청취자분들 그 타미플루를 드실 때는 한 2, 3일 동안은 좀 주의 깊게 좀 관찰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창문 같은 거 다 닫아 놓으시고 혼자 두지 마시고. 예. 그래서 좀 더 그 역사를 보면은 맨 처음에 그 조현병과 유사한 이게 뭐야 이게 계보라 그러죠. 이건 쭉 올라 보면은 1800년대 이제 모렐이라는 학자가 조발성 치매. 그러니까 우리가 아. 지금의 치매는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치매하면은 그 뭐가 우리가 그 기억력 잃어버리고 막 딴 얘기 하잖아요. 뭐 이렇게 한 것처럼 어쨌든 정상에서 좀 벗어난 뭔가 보통 그 당시 기준으로 표준적으로 정상인 것 같다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뭔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거나 벗어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조발성 치매 그러니까 조발성이라는 거는 빨리 그러니까 그 나이 그렇죠. 때가 아닌데 10대 20대 때 치매 환자들과 비슷한 행동을 한다. 그렇죠. 그런 거군요. 네, 그렇게 예. 해서 사춘기에 발생해가는 뭐 급성 정신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후에 뭐 그 여러 학자들이 뭔가 아까 이제 뭐 와야 되는 언어처럼 뭔가 치료 그 증상 자체가 뭐 우울증이나 이렇게 정신이 왔다가 아예 그 전체적으로 와야 되는 몸이 전체적으로 아주 좀 완전히 그 광인처럼 되어지는 아주 광인처럼 망가지는 형태로 진행된 거를 봤다. 그 환자들 증례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서 환자가 왔는데 10대, 20대 뭐 왔다가 몇 년 뒤에 거의 이제 40대 한 몇 년 뒤에 보니까 거의 그 상태가 완전히 파괴된 형태. 아예 파괴된 형태로 나간 것들을 많이 목격하면서 이게 우울증하고는 다르게 뭔 다른 병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계속 얘기가 되다가 그러니까 다른 정신질환과 다르게 되게 파괴적으로 그렇죠. 진행이 된다는 네.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파괴라든지 주변에 대한 네. 그런 거라든지 되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파괴적인 그런 것들로 가기 때문에 이것들은 뭔가 병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군요. 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독일의 이제 크레펠린이라는 분이 치매라가 이제 조발성 치매 뭐 이렇게 해가면서 이거를 디멘티아 포록섹스 해서 DP라고 일단 규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DP라고 하면서 이걸 하나의 어떤 병적인 증상이었는데 이분은 증상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잘 모르겠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파괴적이고 하여간 아까 이거 좀 뭐 와야 됐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것들은 DP로 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이게 좀 더 지나서 스위스의 블로일러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스키조 뭐 이게 영어로 스키조프레리아 영어 발음이 안 돼서 그걸로 이제 했는데 우리가 해석을 정신분열증이 했잖아요. 그렇죠. 스키조가 뭐 정신적인 거고 그다음에 이쪽 뒤쪽이 뭐 어떤 벗어난 아니면 뭐 분해된 그래서 우리가 정신분열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스키조로 되면서 어쨌든 이게 정신적인 어떤 부분들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현대에 들어오면서 아까 인 것처럼
그 멘탈에 대한 어떤 그 분류, 진단과 어떤 분류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발전되어 오면서 이제 브로일러부터 이제 그 조현병이 병적이다. 이게 어떤 하나의 증상, 어떤 정신적인 증상이 아니라 하나의 이제 그 우리 뭐 감기면 감기 아니면 뭐 어떤 무슨 임질이면 임질 이런 병명처럼 하나의 질병의 카테고리로서 참 일단 예를 드셔도 카테고리로서 일단 그 자리를 잡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이게 DSM-5 그런 어떤 그 진단법이 되면서 이게 이제 그 어떤 좀 더 그 조현병의 어떤 윤곽이 그 만들어졌죠.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어쨌든 그런 분류로 묶일 정도로 증상이 일정 정도 정형화돼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런 질병으로 보는 학설하고 이건 단지 증상이다, 현상일 뿐이다라는 학설하고 왜 계속 대립되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있는지가, 그게 아직까지는 뭐 설명을 들어보면 딱 질병 같은데. 확실히 예. 이해가 그 안 되는데 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까인 것처럼 그 증상이랑 결과가 그 어떤 뭐야 그 좀 일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이제 그쪽에서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좀 이제 우울증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제 그 조현병 같은 경우에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우울증 증상도 있으면서 우울증에서 그 과거에도 보면은 역사를 보면은 우울증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제 프랑스의 멜랑콜리를 그 우울증이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보면은 처음에 방문했을 때 멜랑콜리아 증세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있다가 일정 어느 시점에 조현병을 발전한 거예요. 조현병으로 발전했는데 그 당시에는 치매라고 막은 거죠. 그 당시에는 치매라고 막았는데 그러면 이제 분류하면은 이걸 우울증으로 볼 것이냐? 좀 진행돼서 그러면 다시 또 조현병으로 볼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고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당시 그 저기 뭐야 그 이게 하나의 그 우울증이나 이런 정신병적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후에 이런 그 증상으로 나타났는데 그거를 그 하나의 그 우리가 병으로 규정해야 되는 게 맞냐라는 부분들이 그쪽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 이제 또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좀 이제 수학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그 어떤 논문에서 그래서 정신병적 증상이 A, B, C, D, E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결과는 X, Y, Z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런데 어느 질병 A라는 거는 질병 A가 있고 질병 B가 그러니까 질병 A가 있고 그러니까 대문자 질병 A가 있고 대문자 질병 B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대문자 질병 A가 증상이 A고 결과가 X야. 질병 B는 증상은 B인데 결과는 X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둘 다 파괴적으로 나타났어. 근데 하나는 막 우울증이었다가 파괴된 거고 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뭐 망상, 좀 환각을 인해 가지고 파괴됐어. 그러면 이 크레물린은 결과가 똑같으니까 A라는 B하고 B가 똑같은 질병이 된 거예요. 그렇게 따져보니까 어디서 나오니까 A, B, C, D가 똑같아. 다 같은 병이. 그러니까 그럼 다 조현병이네.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되면서 이거를 해결을 못한 거예요. 이거를 해결을 못하면서 그러니까 분류하면서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저기 그 보건대학원이나 이렇게 그 정신병 학회에서 그 논문이 나오면은 그쪽에 있었던 이 부분들을 해결을 못해서 그럼 이거는 일단 다시 잊어버리고 그동안에 나왔던 DSM-V 그거를 가져서 도구적 진단 체계 그래서 뭐 뇌파 찍고 뭐 이렇게 우리가 그 진단 그 시계 있잖아요. 이런 걸로 해가지고 도구적 진단으로 해서 그냥 나온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규정해 버리자라는 식으로 되면서 그 1800년대나 1900년도 때 이 조현병을 바라보는 어떤 그 이런 어떤 이 개념 이 부분들을 정리를 못하면서 지금의 이것과 과거에서 났던 그런 고민들이 같은 거냐, 거기 맥락성 같은 거냐라고 했을 때 아닌 것 같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조현병이라고 그 규정하는 게 맞는 거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 학회 내에서도 그 이기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브로드하게 조현병을 보고 약물 치료는 필요하지만은 과연 이제 그 이런 우리가 조현병 딱 진단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냐? 라는 식의 내부적인 어떤 그 논란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굉장히 그
그 의학적이면서도 철학적인 부분들에 대한 논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하고 병리적인 것들의 그 차이, 그 기준을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의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급성 질환에 있어서는 그런 게 굉장히 명쾌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바이러스라든지 박테리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병인으로서 작용하기 시작을 했을 때 이거는 그 자체가 질병을 일으키는 거니까 그 치료 결과도 확실하잖아요. 그게 확실하죠. 없어졌을 예. 때는 그 증상 자체가 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근데 사실 지금 저희도 많이 보고 있지만 만성질환 같은 경우가 사실은 물론 만성질환도 이 정신과 질환과 달리 생리화학적인 지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혈압, 당뇨, 뭐 이런 뭐 고지혈증 이런 수치가 있잖아요. 예, 수치. 근데 사실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이 수치도 그 제이커브라고 해서 너무 높아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낮아도 문제가 되어지는 형태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래서 요즘 당뇨병 학회에서 가이드라인도 많이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먹는 무조건 떨어뜨리는 건데 지금 오히려 저혈당을 네. 오지 않게 처방을 하거나 치료를 하는 가이드라인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맨 처음에 그 당뇨약 그 처음에 나왔을 때도 그 당뇨약 그 초기 약물들은 저혈당을 많이 유발했잖아요. 근데 지금 나오는 약물들은 사실은 저혈당을 많이 피하는 형태의 약물들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저혈당을 상당히 저희들이 그 아주 긴급한 위급한 상황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수치가 있으니까 이 수치를 갖고 평균적으로 이 부분들을 한번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정신과 질환은 사실은 주관적인 거라서 사실 그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꼭 주관적이지 않다라고도 보이는 게 좀 명확하잖아요. 나타나는 증상들이. 근데 예를 들면 하찬님 같은 경우에 미술을 참 좋아하지만 미술 그 화가들 중에서 예전에 광기와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스키조를 갖고 있지 않았던 또는 우울증을 갖고 있지 않았던 화가들이 어느 정도 되겠나. 그래서 사실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광기라고 하는 것들은 새로움을 창조내는 엄청난 에너지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뭐 푸코가 썼던 광기의 역사를 놓고 봐도 시대마다 광기를 다루는 게 다른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뭉뚱그려갖고 광기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광기라고 하는 것을 질병으로 보기 하기 시작하지만 광기를 질병으로 보기 시작한 것도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모차르트 같은 경우가 교향곡을 쓰는데 머릿속에 막 생각이 나가지고 쓰는데 3일 걸리고 막 그랬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막 자기가 적는데 3일이 걸린 거예요. 엄청난 그 대작이니까. 이거를 우리는 천재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게 좋은 말로 하면 천재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니까.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평균적인 능력하고는 다른 능력이잖아요. 사실 우리는 그거를 광기라고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환각 환시 얘기했지만 갑자기 뭐가 좀 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차르트 같은 경우에는 머릿속에 지금 막 음표가 막 쏟아지면서 소리가 막 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3일 동안 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거를 지금 현재 만약에 그 음악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음악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사람을 병원에 데리고 가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 우리 예전에도 한번 그 책 많이 봤었는데 질병을 만든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질병 만드는 거에 대표적인 것들이 정신과 질환인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환청이라는 이제 정상인들한테도 환청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네요. 있다고 이제 그 정신학계 직접 경험자가 자기가 뭐 20대 예술인을 꿈꾼 적이 있는데 갑자기 꿈을 꾸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갑자기 매우 아름다운 소리들이 막 들리면서 이걸 너무 아름다워서 순간적으로 이제 막 일어나서 이제 악보를 쓰려다가 실패를 했긴 했는데 이런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올리버 섹스라고 하는 그렇죠. 정신과 의사가 쓴 책 있잖아요. 아내를 보자로 착각한 사람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할머니가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아름다운 세계를 보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환자를 치료를 해야 되느냐. 사실은 그 너무 아름다운 세계를 보면서 너무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근데 그 세계에는 분명히
환시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그 올리버 섹스라고 하는 그 의사는 거기서 굳이 그런 사람들은 놔두자. 치료를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을 표시를 근데 했는데 뭐 어쨌든 조현병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되게 파괴적인 근데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사실? 그게 지금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일 것 같은데 예,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그게 편인 거고 일단 범죄율은 그 사실 이미 그건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거든요. 그건 뭐 정신병 지금 현재 그 조현병 학회라든지 대한경찰청에서 전체 범죄율에 봤을 때 차지하는 비율이 0.4%고 실제적으로 범죄율 비율도 일반 범죄의 강력 범죄라고 해야죠. 강력 범죄에서도 차지하는 비율이 일반 정상인들이 그 벌인 범보다 상당히 낮다라고 나오는 거는 팩트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어쨌든 제대로 치료를 안 했을 경우에 한 번 그 범죄를 일으키는 조현병 환자가 재범을 일으킬 확률은 좀 크긴 하다. 뭐 이렇게 나오긴 하고. 근데 이제 가장 큰 거는 이제 약간 이게 뭐 언론에서 나왔으니까 그렇겠지만은 이제 좀 이제 좀 충격적인 게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고 임세영 교수를 이게 치료한 사람을 찔러서 죽인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파트에 불질러도 안인득이잖아요. 안인득처럼 이렇게 방어를 질러가지고 피해 나온 사람들 찌르고 이거 우리가 보통 정상에 상상하기 힘들잖아요. 차 거꾸로 몰고 가가지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치료 이것도 이제 좀 논쟁이 있긴 한데 치료를 이제 해야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치료를 제대로 안 돼서 이게 사건이 좀 벌어졌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원인을 또 이제 2016년도에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 거기 왜냐하면 이제 강제 입원을 이제 못하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그 배우자하고 직계가족 자기 그 부모나 자제 그게 되게 예전에 악용됐었기 때문이잖아요. 정신병원에 사람 그래서 감금시키고 거기 안인득 같은 경우에는 형이 이재명 지사 이재명 지사 사실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이재명도. 논쟁이 됐던 예, 거잖아요. 예. 법적으로. 그래서 형이 분명히 문제 있어서 가지고 해야 되는데 강제 입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직계가족이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그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서 보고 이걸 직접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지자체가 할 수가 있는데 지자체는 아무래도 가족들하고 얘기를 해서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경찰도 잘못했다가는 그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어서 자기가 엮여서 들어가죠. 엮여서 있기 때문에 주저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쪽 어쨌든 정신병 학회라든지 이쪽에서는 그 강제 입원을 하는 대신에 의료진이랑 경찰이 판단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강제 입원권이라나 그런 권한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강제 치료를 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판사가 내려서 강제 치료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 이런 걸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어쨌든 그쪽에서는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반대로 또 이제 근데 자꾸 그렇게 강제 얘기가 나오는 게 조현병 환자들의 어쨌든 치료의 지속이 많이 실패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좀 찾아본 이게 찾아본 그러니까 그게 스스로 안 되니까 스스로 이걸 계속 치료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본인은 느끼지 못하니까 옆에서 강제로 계속 해주는 거잖아요. 이게 저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또 우리나라 보도에 보니까 조현병 환자 치료를 했는데 어느 한 약물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약물 중에서 6개월 보면서 2개월이나 3개월 만에 중단된 케이스가 많이 있고 6개월을 못 먹는 케이스가 있고. 왜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에 실패하는 확률이 많더라고요. 뭐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조현병이 어쨌든 그런 증상들을 나타내고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의 치료하고 있는 약물들은 그런 증상들을 없애려고 약물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조현병 치료 약물은 어떤 것들이 좀 있고 그 조현병 치료 약물이 왜 지속적으로 치료를 못하고 중간에 환자들이 중단을 하던가 거부를 하던가 아니면 뭐 실패를 하던가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조현병 치료 약물이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항정신성 약물이 사실은 그리고 이게 대부분 의약분합을 하고 있지만 원내 처방이 주로 많이 그렇죠. 나오는. 저희는 자주 못 보는 처방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그 이런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인 낙인, 스티그마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서로 숨기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오늘 우리가 이거를 하는 이유가 불필요하게 자꾸만 사회에서 강력 범죄와 조현병을 엮으려고 하는 이런 네. 분위기가 더욱더 되어지면 사실 이런 약을 먹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근데 이런 약을 먹으면서 관리가 잘 되는 사람들도 많죠. 꽤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러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치료 환경의 분위기 같은 거 예전에 우리 그 에이즈 환자들이 그 지금도 좀 남아 있지만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그런 낙인 부분들이 효과. 있어요. 그 낙인 효과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크게 있어서 숨기고 싶.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런 그 질환에 대한 그 치료 분위기, 치료가 필요하다 그런다면 치료 분위기를 만들어줘서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치료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지금 네. 스머프님 같은 경우는 어떤 약물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조현병을 치료하는 약물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보다는 그 조현병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 아니, 그러니까 부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아까 지금 기도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인이 분분해요. 그렇죠. 어떤 게 원인이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정확하게 원인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들을 철학적으로는 환원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아주 결정적으로 뭐가 있을 때 그게 원인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결정론이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얘기 근데 어렵게 빠지지 마시고.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질환은 사실은 그 스키조는 그걸로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니까.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걸로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왜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냐면 항정신성 약물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뇌에 있어서의 아까 기질적 병변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이 뇌에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예. 물론 그렇죠. 뇌가 없는 사람이 이게 걸릴 리가 없어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필요 조건이에요. 필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전거가 있어야지만 자전거를 타지 않겠어요? 근데 이건 필요 조건이죠. 그러면 자전거가 있다고 자전거를 잘 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충분해야 될 뭔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약물 같은 것들은 바로 그런 거죠. 이게 뇌에서 무슨 병변이 있다. 분명 병변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다를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건지도 사실은 저희들이 잘 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뇌에 문제가 어디에 있다라고 보냐면 도파민하고 세로토닌에 있다라고 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파민 차단제를 그 맨 처음에 쓴 거고, 그렇죠? 맨 처음에 그 우리가 그걸 이제 그 티피컬이라고 해서 전형적 항정신 약물이라고 해서 거의 1세대 약물들 같은 거죠. 그거 뭐 이름이 좀 참고로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것들은 인터넷 검색해 보면 나오니까요. 제가 이거를 네, 우리 몸을 네. 우리의 정신 상태를 흥분시키고 저희들이 올려놓을 보양시키고 테니까요. 뭐 이런 것들이라고 네, 이건 어려워서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예, 됩니다. 올려놓을 네. 테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예를 들어서 클로로프로마진, 예. 뭐 할로페리돌 이런 그렇죠. 약물들 아주 오래된 아주 오래된 이런 약물들 이게 다 전부 다 도파민을 20년 전 학교에서 아유 그냥 그 선택적인 게 아니라 도파민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냥 아예 그냥 다. 네. 그러니까 도파민이 원인이어서 그걸 다 없애서 이게 그 싹 해결되면 좋겠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예. 그거에 따르는 부작용이 뭐 나타나죠. 파킨슨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대표적인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추체외로 증후군, 그러니까 가성 파킨슨처럼 파킨슨 증후군 같은 것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가성 파킨슨 증후군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막 동공이 막 떨린다던가 손끝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움직이면서 떤다던가 파킨슨 환자 걷는 것들이 총총총총 걸으면서 바로 넘어질 것 같이 걷는다던가 이제 그다음에 그런 무슨 거죠. 막 예. 그 사소하게 졸음, 예를 들어서 체중 증가, 구강 건조, 시력 불, 빈맥, 변비, 비충혈 이거 약 그 인서트 페이퍼 딱 보면 다 있죠. 효능 효과는 한 4줄 나오는데 부작용이 거의 막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도파민을 건드리는데 도파민을 완전 다 없애버리면 문제는 그거예요. 몸에 만약에 뭐 자극을 줄 수 있는 물질이 안 뇌 나오잖아요. 병변이 네. 뇌 질환이 맞다 그런다면
문제는 작용이 부작용보다 훨씬 더 크게 나타나야 되는 건데 이 약물은 거꾸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선택적이 비선택적이라서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큰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 다시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똑같이 도파민인데 특정 도파민 우리가 이제 좀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D2, D2, D1, D2, 그 중에 D2 수용체만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이런 약물들이 나오면서 그거와 함께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또 다른 걸 보게 세로토닌 되죠. 제흡수를 예. 억제하는 그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그런 걸 우리가 비전형 항정신성 약물이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 크로자핀이라고 하는 약이 있고요. 그다음에 리스페리돈 아주 이거 유명한 얘기죠. 유명한 얘기죠. 예. 올란자핀, 올란자핀 유명한 자이프렉사라고 하는 자이프렉사. 상품명으로 나와 있는 거. 그다음에 퀘티아핀이라고 하는 세로콜이라고 하는 약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오는 건데 아리피라프라졸이라고 아빌리파이 아빌리파이 많이 써요. 예, 예. 이 약물들이 이제 비정형 약물에서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던 선택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게 사실은 얘기가 조금 그 오해를 살 수 있는데 그것만 딱 찍어갖고 한다는 게 아니라 1세대 정형성 약물에 비해서 얘가 조금 더 부작용이 덜하다. 덜하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 막지 않고 일부분만 막더라. 그러니까 아까 다 막았던 에 의해 생겼던 뭐 주체외로 증후군 뭐 아까 얘기했던 가성 파킨슨이라든지 근육의 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많이 주는 형태. 그렇지만 또 이거에 따르는 부작용이 또 다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약물마다 좀 다르긴 한데 당뇨를 유발을 한다든지 체중 증가가 유발되어진다든지 대부분의 정신과 약물이나 이거 뇌전증 약물들도 되게 체중 증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네. 졸림 뭐 이런 것들이 약물마다 뭐 이게 졸리는 나타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감수한다 치더라도 이게 나타나거든요. 실제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왜 부작용이 나타나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그걸 좀 한번 그 적극적으로 우리가 한번 사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항상 그 약물과 수용체라고 하는 형태로만 생각을 하는데 수용체가 지금 특정 부위에 있는 거죠. 지금 뇌의 어떤 특정 부위, 몇 부분의 특정 부위, 그러니까 도파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위, 세로토닌의 제흡수를 억제하는 부위라고 하는 부분에 작동을 하지만 약은 거기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정 부위에서 열쇠가 그 열쇠 구멍에 들어간 것처럼 이런 사고 방식으로 효능 효과를 바라보니까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이 부작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 개념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의 모든 의학이나 약학이 최근 한 3, 40년 그런 이제 수용체 개념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뭐 70년대부터 쭉 해가지고 다 그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오기 시작을 한 게 최근에 나온 게 뭐냐면 이 복잡계 이론이라고 하는 것들을 해서 이게 그 약물이 어떤 특정 부위에 그렇게만 딱 친화적이라고 하는 형태로 딱 달라붙는 게 아니라 그 약물이 그 작용을 하는 부위도 있고 그 부위에 관계되어지는 약물 우리 몸이 전부 연쇄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을 하고 우리 부위에 그 수용체라고 하는 것들이 도체 산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게 그 관계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런 연구들이 지금 활발하게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요구되고 있는 약사들의 역할들도 이제 점점 이게 약물의 치료 이런 쪽도 물론 있겠지만 약물의 안전 관리, 그렇죠. 부작용 관리 이런 쪽의 역할들이 점점 넓어지는 것들이 뭐 그런 게 아닐까 특히 싶기도 하고. 지금 저희가 예. 얘기했던 그 사용 설명서를 보면 그 효능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그 몇 배가 더 많은 이런 약물에 있어서 약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인서트 페이퍼에 나와 있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약물들을 약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부작용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게 환자에 따라서 그것도 환자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그 환자가 이해할 수 쉽게끔 만들어내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환자가 저희 약국에는 저희는 좀 많이 오는 편인데 실제로는 보면 일단 하긴 들어오는 순간에 이제 네. 외양부터 다르죠. 이게 포스가 있죠. 예, 포스가 뭐 20년 된 카메라를 메고 온다거나 뭐 완전히 이제 눈도 상당히 반짝거리시면서 옷이나 이런 신체에 뭐 이 딱 한눈에 보이는 이런 것도 좀 많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일반적인 환자보다 이제 이쪽 관련된 환자들이 딱 오면은 투약을 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약이 얼마나 남으셨는지를 꼭 물어봅니다. 아. 왜 그러냐면 이분들은 이제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은 예를 들면 뭐 약을 조금씩 뭐 먹다가 안 먹다가 뭐 기분에 따라서 먹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실제로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약이 얼마나 남았는지 꼭 그렇죠. 물어보면서 네. 체크를 하면서 이제 뭐 복약 지도도 하고 뭐 약이 바뀐 거라든가 특히나 뭐 이제 이런 정신과약물 걸 수능도가 하는데 그거가 저는 좀 이제 중요한 것 같은데 의외로 보면은 이제 뭐 다른 만성질환 환자들보다는 이쪽 그룹 환자들이 그래도 약물을 열심히 먹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병원에서 의사분이나 간호사분들이 집중적으로 약을 잘 먹고 계속 먹고 잘 먹고 와야 된다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시킨 것 같아요. 보면은 본인도 뭐 동의하니까 먹겠죠. 굉장히 약을 열심히 잘 먹고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약사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건데 지금 현재 진단되어지고 있는 진단 방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 현재의 그 시점에서는 신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야. 예. 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현대의학이라고 하는 거는 열려져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 제기는 할 수는 문제가 있는데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관찰을 통해서 저희들이 항상 그와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아까 왜 약을 먹다가 그만두냐 이 엄청난 부작용들이 내 몸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걸 환자가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을 먹었는데 너무 힘든 거야. 파킨슨이 나타나는 거야. 너무 힘든 거야. 이게 돌아버리지 않겠어요? 사실은 이런 말씀 안 되는데 불가능하죠.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리고 막 약을 먹었더니 변비가 생기고 막 죽겠는 거지. 죽겠는 거. 이거 정말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잖아요. 아주 예민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변비가 있어도 막 약국에 와서 거의 막 그 엄청난 그 심각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그러려니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있는 거죠. 정말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이런 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적으로 시선도 그렇게 굉장히 차갑고 약을 먹었는데 약도 굉장히 많고 근데 그 약이 내가 계속 먹을수록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부작용이 계속 나는 것 같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저희 인근에 이제 병원에 그 처방전 요즘에 좀 패턴이 최근에 많이 바뀌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써져 있냐면 처방전은 이제 특히 뭐 이과도 그렇지만 뭐 약물이 A라는 환자 약물이 5개다. 그러면 거기 밑에 이제 코멘트가 가끔 들어가는 약물이 있는데 이런 식이죠. 이 약물 복용하여서 뭐 뭐가 나타나면 변비가 심하면 이 약은 중단하세요. 이 약을 복용 시 불면이 나타나면 이 약은 빼고 드세요. 이렇게 정확하게 그 주치의가 멘트를 달아줘서 처방전이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환자가 먹다가 이런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부작용이 많이 다빈도로 나타나는 심각한 부작용들은 아예 코멘트가 나와가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처방이 바뀌나요? 혹시 아니 이제 그래가지고? 환자가 약물을 3개월 6개월 타기 때문에 그동안 병원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패턴이 저도 이제 보긴 했는데 뭐 이렇게 무슨 꼭 정신과 약물은 아니지만 어쨌든 부작용이 심한 약 뭘 빼고 이런 드세요. 경우는 빼세요. 왜 처방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면은 그거를 굳이 빼서 수 있다라고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환자 같은 경우는 그게 나타나서 중단을 하게 되면 그 치료가 원하는 만큼의 치료 효과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약을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약을 바꿔줘야 되는데 처방은 3개월 6개월씩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저희가 예전 주치의제 같은 거라든지 뭐 아니면 이게 처방 일수를 초기 네. 환자들한테 제한을 한다든지 한 뭐 영국처럼 한 일주일 뭐 보름 이렇게 해가지고 지켜보고 약을 또 바꿔보고. 그러니까 그 환자가 예. 그 약을 복용한 약국에 가서 그 컴플레인을 해서 얘기를 할 때 그게 그 약사쌤과 의사쌤의 원활한 소통에 의해서 해결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처방 안 중재가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그 사소한 건 아니지만 다른 그 만성 질환 그런 걸 많이 보는데 이 정신과 같은 경우에는 약국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분들이 이런 그 상당히 많은 부작용이 나는 약을 계속 잘 먹으려면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 또는 그게 혹시 처방이 나왔을 때 약사와 환자들 간의 신뢰 이 삼각관계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굉장히 유기적이어야 돼요. 이 보호자까지 합쳐서 이게 다 그래서 그분이 그 약을 복용하시는 분이 혹시 무슨 이상이 생겼을 때 빨리 연락을 받아서 이거를 어떻게 해줄 건가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처방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작용이 났으니까 먹고 중단하는 거는 대책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본능적 행위죠. 그냥 그거는 부작용이 없는 건데 부작용이 없는 대신에 작용도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이게 치료가 사회적으로 이게 되겠냐고요. 얼마나 큰 손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래서 이 어떤 분이 약을 안 먹었다. 그래서 원래는 잘 관리가 되어질 수 있었었는데 근데 아까 지금 기도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현병도 음성도 있고 양성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공격성이 좀 있다 하더라도 예. 약을 먹어서 그 공격성이 상당히 많이 컨트롤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다른 것 때문에 어떻게 하다가 약을 복용을 중단을 했다. 그 중단은 원인을 우리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 원인은 사실 파악해줘야 되는 건데. 그렇죠. 예. 근데 그것 원인 없이 그 사람이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저질렀다. 그것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0.1% 정도 확률밖에 안 되는데 근데 그걸 갖다가 전체 조현병을 환자가 그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거를 그 개인한테 원인을 돌리는 것도 문제지만 그 환자분이 그 사회적으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그 시스템 자체가 그 아까 와해라고 그랬죠. 이거 사회적으로 붕괴가 돼 있는 거죠. 그러면 뭐 어쨌든 그렇게 얘기는 했네요. 그러니까 조현병을 치료하는 약물들은 우리 몸에 이렇게 어떤 이렇게 뇌 속에서 이렇게 두 어떤 가지. 흥분시키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이제 조절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는데 그것들이 이제 우리 몸에서 하는 일들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 너무 많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막다 보니까 수많은 부작용들이 생기는데 그 부작용들을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보면은 그 부작용 때문에 치료를 중단을 한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약사라든지 의사라든지 그냥 거기서 다 손을 놔버리는 거죠. 그렇죠. 손을 놓을 수밖에 없죠. 그 네. 사람이 실질적으로 다시 병원에 가지 네. 않으면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근데 만약에 거거든요. 그거를 처방제 딱 하나만 봤을 때 만약에 처방이 뭐 2, 3일이나 일주일이나 이렇게 처음에 약물을 시작을 할 때 짧게 나오고 이 약을 써보고서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약도 써보고 이렇게 바꿔가는 거를 한 몇 사이클을 돌리고 안정적인 걸로 갈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시스템이라든가 의사와 약사 간의 그런 소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면 일단 처방 안에서는 상당히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는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준비가 안 돼 있죠. 그렇죠. 뭐 그거는 이런 정신병적인 약물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스템이 다 그렇긴 한데 일단 그 부분이 저는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제 현실적으로는 들어요. 왜냐면 그건 항상 약국에서 비일비재하게 부딪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방문양료 했었을 때도 정말 어마무시하게 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빼거나 이것들을 어떻게 조정하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 현실만 파악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럼 왜 이렇게 많이 타오시는지도 그 모르겠고. EBS에서 그 조현병 그 환우에 한번 저희가 나왔었었는데 근데 그분들 이렇게 보면 그 단체 내에서 자기네들끼리 잘 소통하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자기 담당 주치의랑 정기적으로 잘 그 신뢰를 갖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치료 효과가 더 당연하겠죠. 높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도적 장치 그러니까 근데 사회적 그게 분위기 만들어야 돼요. 처방 단계에서부터 안 된다는 거죠. 제 생각은. 일단 그 그게 부분 어렵죠. 그 부분이 개선돼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아까 얘기했던 낙인 효과라든가 그런 것들 사회적으로 이렇게 어쨌든 조현병 환자들의 범죄율이 높진 않지만 조현병 환자들이 혹시라도 치료를 중단하거나 증상이 악화됐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파괴적인 행동이 자기로 그치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에 있는 정말 그렇죠. 무고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들은 어쨌든 사회적으로 좀 함께 좀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해야 될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짤막하게 좀 얘기 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 아니면 요즘 그러니까 입원 등 시설에 있는 사람도 빼놓고 이제 와서 이제 경미약 외래 환자들이 증상이 호전돼서 이제 지역 사회로 복귀가 가능한 그러니까 초발성 정신 환자인지 지역 복귀 가능한데 이분들이 아까 안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잖아요. 그 지역사회 거주가 있지만은 이제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될 경우에는 중증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사고가 날 수 있죠, 바로.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정신 의료기관 요양 시설과 그다음에 광역 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협력해서 자립 체험 뭐 주택도 만들고 지역택이나 아니면은 뭐 케어 안심 주택 이걸 통해서 거기에서 이제 묵게 하면서 뭐 이제 프로그램이든지 뭐 제가 그 요구 서비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뭐 하겠다 이런 게 이게 나와 있어요. 뭐 그다음에서 그 서비스 뭐 개발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뭐 그래서 자립 체험 주택 뭐 그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금 있긴 한데 별도로 뭐 한 개소 이상을 추진하겠다 뭐 나오는데
이게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일단 선도 사업으로 해서 일단 화성에서 일단 하기로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그 지금 이제 각 구마다 지금 현재 그 지역은 지금 서울시는 각 구마다 정신건강 센터가 있잖아요. 정신보건센터가 있는데 여기서 정신 관련된 그 상담이나. 것들 뭐 상담이나 교육 같은 것들을 하고는 있긴 하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서 여차하면 이제 병원하고 약국과 연계해서 뭐 자살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조현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아직 뭐 사업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교육적인 부분들이 있긴 한데 여튼 하나 이제 각 구마다 하나 있기 때문에 사실 커버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수용 시설을 제한. 그러니까 수용 시설도 뭐 과연 충분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수용 시설을 빼놓고 수용 시설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그러니까 꼭 조현병뿐만 아니라 그 다양한 그 정신질환 이상 그 환자들을 어떻게 케어하고 같이 지역이 그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게 그 조현병은 말 그대로 이제 다른 타인에게 이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살로 갈 것이고. 근데 사실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그건 이제 정신병이라고 보기보다는 신경증의 그렇죠. 이고 신경증. 예. 그건 이제 그 락강 같은 경우에는 현대인들은 거의 다 좀 아주 마이너한 신경증 우울증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일단 어쨌든 간에 의학적인 부분에서 의사, 약사, 그다음에 제도적인 부분, 아까 좀 커뮤니티 케어를 얘기했지만 그런 제도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어쨌든 지금보다 더 많이 협력적이어야 되고 좀 더 그 개방적이어야 되고 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계속 얘기했던 부분들이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들은 여러 언론이에요. 그 언론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아유, 응? 언론은 어떻게 얼마나 이거를- 기사 쓰기 좋아요. 아 그래도 자극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말초적인 거, 그러니까 그 원인이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질병에 딱 맞춰 갖고 이런 식의 그 그러니까 기사를 이런 얘기가 좀 심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잖아요. 미친놈이 사람을 죽였네. 딱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 사회적으로 그거를 확산을 시키는 이런 언론의 어떤 그런 저차원성 이런 부분들은 계속 이 부분의 문제가 얘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어지지 않으면 아까 저희들이 얘기했던 낙인 효과라고 그게 계속 하는 거. 낙인 찍기예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좀 뭔가 그 주변에서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고 했을 때 모두 다 잠재적으로 범죄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가가지고는 그런 사람들은 격리해야 된다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소외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우생학적인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었을 때 사회라고 하는 게 나눠져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과연 그런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인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놓고 봤을 때 이거는 언론이 좀 그 정확하고 신중하게 이런 보도는 계속 얘기를 하지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언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언론이 인권의식이 너무 없어요. 자기네들 인권은 굉장히 많이 찾는데. 그럼요. 그 김영란법 반대했을 때 봐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도 그 개인의 문제로 집착하는 것보다는 이게 실제로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나 사회 문제로 접근해서 해결 방법이나 앞으로 이제 예방 차원 그쵸.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그 정말 한 사람 단편적인 개인의 생각이잖아요. 잘못으로 몰면서 그 사람이 무슨 질환이 있었다 이렇게 몰기 때문에 실제로 전혀 이게 한 발도 나가지 못한 상황이죠. 만약에 어떤 되게 큰 사건이 있었어요.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조현병도 아니야. 언론에선 다루질 않아요. 그냥 이렇게 딱 짤막하게 하고 끝내죠, 뭐. 그렇지 뭐 조현병이 있었든 아니면 무슨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이 있었다. 그렇죠. 그러면서 막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해서 누구는 사이코패스라고 그러고 누구는 아니라고 꼭 그런 식으로 몰아가거든요. 저는 좀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뭐 범죄자로 옹호하자 이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그렇죠. 예, 예. 저는 이제 근데 이제 아까 기도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커뮤니티 케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지역의 지역 사회에 그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게 좀 모델들을 만들어 보자라는 방향을 제시한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논의를 하고 네. 합의를 좀 하면서 저는 이제 근데 그 부분은 방향성에 있어서는 뭐 그게 얼마나 될지 이제 시범을 해봐야지 알겠지만 일단은 지금까지 어떤 정부에서 해왔던 그런 것들보다는 조금 이렇게 약간 좀 진일보한
방향성. 파채님 말이 맞아요. 그건 네. 진일보한 거고 네. 당연히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려면 그거에 대해서 전제 조건들이 저희들이 계속 얘기하지만 많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지자체가 권한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게 맞아요. 분권이 예.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직접 권한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에 따르는 재정적인 부분의 문제도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거는 가만 보면 그 두 가지 부분의 문제는 쏙 빼고 응? 그냥 지역에서 알아서 하는 것들이 좋은 거다라고 하는 시설에 있는 것보다 그 저번에 일본의 그 커뮤니티 케어 하는 거 아까 안심주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안심주택이라고 하는 데를 한번 봤는데 아마 다 보셨을 텐데 그 사람들이 생활을 하기 굉장히 편하게 아주 세심한 부분들까지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침대 옆에 손을 잡고 일어날 수 있는 그 부위, 그다음에 화장실, 손잡이. 그다음에 그 집 문턱, 그 문턱. 문턱과 마루 헬처 이런 것들이 다 없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환자 중심으로 그 케어하는 환자 중심으로 이걸 가져갈 수 있느냐 이런 사고 방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이게 다 개량을 하려고 그러면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재정을 어떻게 해줄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오늘 당장 우리 오늘 기자회견 하나 그거 있었죠. 국고보조금 이제까지 안 낸 게 24조잖아요. 예? 아니 이제까지 약속된 거 안 낸 것도 24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불법을 저지른 게 24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파채님 얘기한 것처럼 이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런 구조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들어가면서 가야 되는 거지. 가서 그냥 그 이데올로기적으로 이렇게 홍보만 해갖고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 못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죠. 그런 거는 이건 잠깐 든 생각인데 그 건강보험 어쨌든 그 보조 그거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24조 법으로 지정된 건데 안 준 거잖아요. 정부에서. 그러면 그 24조만큼은 국민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우리 국민들은 손해를 본 거잖아요. 그렇게 된 거죠. 이런 거는 소송을 못 하나요, 국가 상대로? 법을 안 지켰는데?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거는 글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법에 명시가 되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 법에서 주라는 국가를 거 원고를 해갖고 소송을 내야 되는데 어쨌든 예전에 이 국고보조금 그 조항 문제가 너무 좀 아주 애매하게 규정을 해놔서 사실은 코에 검은 코걸이, 귀에 검은 귀걸이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어쨌든 문제는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국가 책임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얘기를 하지 않고 계속 이런 것들을 당사자들한테만 전가하는 이런 형태는 이거는 혹시 반도님이 하실 말씀? 저는 이제 네. 이거 이야기하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큰 그림을 보면 실제로 최근에 우리가 예를 들면 장애인 학생들의 그런 교육권 관련돼서 무슨 학교를 짓는데 부모님들이 가서 물 끓고 있고 온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피켓 들고 몰아내는 거의 그런 것도 뉴스에서 많이 보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거는 지금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는 지금 이런 조현병 관련된 예를 들면 치료 시설이 됐든 상담 센터가 됐든 뭐가 됐든 예를 들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주민의 반발이나 이런 게 훨씬 더 불보듯이 더 많이 일어날 거가 예상 그럴 들잖아요.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말 이런 논의나 고민들이 있지 않으면 지금 장애인 학습권 하는 학교도 지금 못 만들어가지고 지금 네, 쩔쩔매고 있는 이런 사회 내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네, 이런 지금 조현병 관련된 하여튼 시설이 됐든 상담센터가 됐든 이런 게 들어선다고 하면 그 주민들이 과연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합의를 할 수 있는 이런 사회까지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거는 시민 의식 반드시 우리와 다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존중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그런 사회가 돼야 되는데 이런 네. 쪽으로는 국가 권력이라든가 언론 권력이라든가 학자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정말 너무 국민들 홍보라든가 설득이라든가 설득을 이런 해야죠. 걸 정말 이런 데 대해서 너무 발을 빼고 있고 특히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완전 발을 빼죠. 이런 데서는. 그리고 안 나와도 돈 받잖아요. 네. 안 나와도 돈을 엄청 받아 먹잖아요. 이게 무도덕 무임금을 노동자한테 전가할 것 같으면은 국회의원들도 무도덕 무임금 똑같이 하면 되죠. 석 달째. 1년에 몇 번 나와서 정확하게 소수점까지 계산해서 자기 세비를 내야죠. 아니 못 받게 하죠. 자기들이 입만 벌리면 무도덕 무임금을 그러면 그거 걷어갖고 아이고. 커뮤니티 케어 재원의 일부로 써야 돼요. 아이고 이거 계속 길어져요. 정리하죠. 네, 그- 정리하죠. 아무튼
커뮤니티 케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 저는 이제 커뮤니티 케어에서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다라는 방향성을 정한 건 되게 좋은데, 아까 지적했듯이 지방분권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자체의 권한이 없는 거, 그리고 재정이 없는 거, 그 재정을 사실 국가가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에 떠넘겼는데 우리나라 지방이 자립도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것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쩌면 빛 좋은 개살구일 수도 있겠다.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환자와 맞닥뜨리는 의사, 약사, 환자, 보호자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그 무언가의 시스템, 하다못해 처방전 하나라도 부작용이 생겼을 때 변경해서 이 사람이 치료를 지속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제도만이라도 좀 구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중요하죠. 네, 이런 네네네.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 주제를 상의했던 거는 그거였어요. 조현병이 사회적으로 하나의 낙인이 되고 몇 가지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마치 이 사회와 격리되어야 할 무슨 해충 같은 존재로서의 조현병을 바라보고 있는 언론과 사회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좀 다르게 보고 싶어서 이 주제를 삼았던 네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청취자분들한테 얼마나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뭐 청취자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뭐 한두 마디씩 얘기 듣고, 없으시면 저는 뭐, 네. 뭐 주로 얘기했던 그 사람으로서 아까 이제 그 송범선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다름을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건 병이기 때문에 치료해야 되는 사람, 이렇게 정상과 비정상을 이렇게 그렇게 나누는 하는 게 사고방식이 아니라, 이게 문제인 왜냐면은 어느 시점에서는 그거는 하나의, 그러니까 어떤 그 좀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아니지만 뭐 몇십 년 후에는 그게 하나의 어떤 그냥 그 범주로서 그 인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 동안에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더라 지금은 이제 관리 가능한 질환으로 된 것처럼, 이것도 조현병이나 이런 것들도 이기 때문에 어떤 낙인이 아니라 다름이 있다. 그다음에 소수의 사람들이 치료 못 받을 경우에 상당히 공격적으로니까 이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나가느냐라는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하면서, 낙인 찍고 이걸 어떻게 자꾸 이제 우리 뭐 처럼 우리 그 범인을 자꾸 밀어내려고 하는 이런 게 아니라,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미 그 많은 전문가들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관리를 좀 하고 같이 그 다름을 인정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접근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낙인 찍는 우리의 정신은 온전한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네. 정신이 온전하지 않을 때 있어요. 네. 제가 정신이 온전한지 안 온전한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그런 때도 있죠. 네. 그래서 뭐 1시간 한 10분 동안 우리 얘기를 나눈 것 같아요. 그 조현병의 뭐 정의부터 시작을 해서 역사, 그리고 거기에 치료하는 방법들, 그로 인한 부작용, 그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사, 환자, 약사들 간의 서로의 문제들, 뭐 이런 얘기들 하다가 이제 사회적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까지 얘기까지 하면서 결론은 낙인 찍는 건 안 된다. 이것도 하나의 병이잖아요. 네. 우리가 혈압약 먹는다고 혈압약 환자들을 이렇게 놓진 않잖아요. 낙인을 찍을수록 그리고- 손해입니다. 그리고 사회가. 그거를 생각해서 공격적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아까 그 조현병의 역사를 들으면서 그 생각했던 게, 이게 원래 처음에 조발성 치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치매 같은 증상인 거잖아요. 우리가 치매 환자를 격리하자고는 얘기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좀 그렇죠. 뭐 우리와 다르긴 해요. 다르긴 하지만 같은 시대 같은 공간에 있는 거죠. 그것들을 좀 인정하고 그것들을 같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들이 사회적으로 조금,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리고 의사 약사들도 단지 약만 처방하고 투약만 하고 이러는 것들이 아니라 이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부작용도 좀 관리하고, 의사들도 여기에 처방하는 데 있어서 부작용 생각하면서 처방 너무 이렇게 남발하지 않고 좀 그런 식으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1시간 10분 동안 오랫동안 이런저런 얘기 많이 건드리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항상 저희 방송이 그렇죠. 중구난방입니다. 저희 방송은 논리적이지 않아요. 논리적인 것 같이 얘기를 하지만 이야기의 흐름은 항상 이 얘기 같다가 저 얘기 같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 뭐 저희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은 저희들의 스타일을 잘 이해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 1시간 넘게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로써 오늘 약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별난궁시렁 28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수고하셨습니다.